수능특강 현대시 8강 포스터 속의 비둘기하고 대설주의보 이 두 개 가보도록 합시다. 신동집의 포스터 속의 비둘기잖아. 야, 비둘기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죠? 쌤, 대설주의보 교과서에서 말한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하겠죠. 맞아요. 식이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터 속의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 산과 들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는 거야? 포스터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이 포스터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겠니? 비둘기에게는. 비둘기는 원래 자연에 있어야 되는 자연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 포스터는 무슨 공간? 인위적인 공간, 억압적인 공간, 갇혀있는 공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둘기는 진짜 비둘기라기보다는 누굴 상징한다? 인위적인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자, 가봅시다.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포스터 속에 비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비둘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래서 이 포스터는 비둘기가 그려준 거 어떤 인위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비둘기는 자꾸만 뭘 해요? 곁눈질을 합니다. 이렇게 곁눈질을 한대요. 왜 곁눈질을 할까? 가볼까?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어떻게 변한다 라고 보는 거야. 비둘기의 습성도 변한대요. 비둘기의 습성은 원래 뭐겠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콩 잡아먹고 콩은 찍어 먹는 거죠. 콩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비둘기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얘는 포스터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습성이 변했다라고 본 거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비둘기가 한때 논일던 지붕마루를, 자, 여기서 긍정적인 곳과 부정적인 곳을 한 번만 정리해 보자면, 비둘기가 한때 놀던 지붕마루는 긍정적인 공간, 부정적인 공간? 긍정적인 공간. 지붕마루는. 그러면 이 지붕마루와 부정적인 것, 반대되는 공간은 어디가 되겠죠? 포스터 속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인위적인 공간과 어떤 공간? 자연적인 공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붕마루는 무슨 자유로움을 뜻하겠고, 여기는 인위적인 것이고, 구속과 억압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속과 억압적인 공간이 되겠죠. 비둘기가 노리는 한때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인지 알고 있는데 라고 했죠.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인지 알고 있는데 반복해요.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럼 비둘기가 이곳에 지붕마루에 있어 없어? 없죠? 비둘기가 살던 곳이 황폐화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붕마루는 어떤 곳? 과거에 비둘기가 자유롭게 논일던 공간이 되는 거죠. 비둘기가 과거에 자유롭게 논일던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황폐하게 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포스터 속에는 아까 포스터 속은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했죠. 억압과 구속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볼 뭐가 없다고요? 하늘이 없습니다. 비둘기가 마셔도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늘과 공기는 저 위에서 나온 뭐랑 똑같아? 지붕마루랑 똑같지?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뭐가 돼? 자유가 되겠죠. 근데 자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유가 어떻게 됐어? 자유의 상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유의 상실. 이렇게. 자유의 상실이죠.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보지만 그저 여롭고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피도 이렇게 불 속에 던져 살라보아도 뭐 하나 남지 않는다?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잿가루와 피는 뭐가 뜻한다고요? 피, 생명력이죠. 답답하면 주둥이를 틀어보지만 그저 겸연쩍고 부끄러운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보아도 포스터를 찢어보고요. 종이를 구겨보고 찢어보고 불 속에 던져봐도요. 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잿가루 하나 날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뭘 상실한 거야? 생명력을 상실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터 속에 비둘기가 있어. 얘를 구겼어 내가. 찢었어. 이거지. 거기서 피가 나? 안 나지.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지. 그 말은 이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뭘 상실했다는 거야? 생명력을 상실했다라고 보겠죠. 그럼 여기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상실한 건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뭘 잃어버렸죠? 자유. 두 번째 뭘 잃어버렸죠? 생명력. 이렇게. 자유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신동집이 말하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현대 물질 문명과 기계 문명을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속에서라고 했어요. 예, 수많은 복사. 이게 포스터의 특징이 뭐니? 인쇄기에 돌려서 찍어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건 현대사회의 무슨 성? 획일성.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획일성.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라고 말했죠. 이거 봐라.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역설적 표현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역설적 표현이 뭐예요? 역설. 역설의 뜻이 뭐야? 맞아요. 모순이에요. 모순. 역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역설을 뭐라고 하냐면 의도된 모순이라고 합니다. 의도된 모순. 모순이 뭐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일부러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자.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라고 했잖아. 여기에 모순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모순된 표현이 있는 것 같아? 야,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죽지 못해 안 달랐다 이거잖아. 여기 어디에 모순이 있어? 소연아. 안 죽었어. 살고 싶은데. 뭐 살고 싶은데 여기 살고 싶다는 내용은 없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의도된 모순을 하면 이게 역설인데 우리가 역설을 나타낼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모순 형용이에요. 두 번째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예문을 좀 더 들어보자면 모순 형용이라는 말은 뭐지? 영어에서 형용은 꾸며주는 거죠. 서로 모순되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모순되게 꾸며주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되지. 그러면 봄을 꾸며주는 거 뭐야? 슬픔의 봄이지. 또 무슨 봄이니? 찬란한 봄이지. 근데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야? 찬란함과 슬픔이 서로 모순 관계야. 그래서 얘가 모순 형용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이런 거. 작은 거인 이거죠. 얘가 거인을 뭐하니? 꾸며주지. 근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작은데 거인이야? 이것도 모순 형용에 해당해요. 이렇게.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은 뭐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꾸며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타다 남은 재가 뭐가 돼? 기름이 됩니다. 이런 거. 또는 사랑을 위해서 이별을 해야 한다. 이거 나오죠? 이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건 꾸며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타다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모순에 해당하고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세 번째가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말할 때도 우리가 역설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나는 뭘 사랑합니다? 나는 복종을 사랑합니다. 한용우 씨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야, 어떤 사람이 복종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결국은 죽지 못해 탈이는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왜 죽고 싶겠어? 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는 말이 진짜 죽고 싶다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그럼을 통해서 이 현실이 죽음보다 더 힘들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관적 인식이죠. 비관이 뭐죠? 비관? 그러니까 비관이 뭐예요? 비관을 부정적? 비관을 잘 모를 땐 이것과 반대되는 걸 따져봅시다. 비관의 반대말은 낙관입니다. 맞아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낙관과 비관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비둘기는 단순히 현재가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가?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수많은 복사 속에 닫힌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라고 했어. 그러니까 포스 속에 닫힌 데 하나 없잖아. 여기 찢어도 찢어지지 않잖아. 생명 피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그래서 겉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상태죠. 뭐가 없는 상태면 생명력과 뭐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닫힌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죠. 찢어도 찢어지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생명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죽지 못해 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역설법을 통해서 비관적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보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한 번만 더 가보자.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한다라고 말했죠. 그럼 곁눈질 한다는 말은 우리 어떨 때 쓰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인위적이고 어떤 이제 반생명적인 공간에서 자꾸 밖을 쳐다보는 거야.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이런 반자연적이고 반생명적인 공간에 있다 보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하게 돼요. 그래서 비둘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요. 생명력이 가득한 존재였지만 이 포스터 속에서 습성이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와 함께 노늘던 지붕마루 자유. 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만 펄럭이고 삭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가 원래 살던 곳이 어떻게 됐다? 자유롭게 살던 곳이 황폐화됐다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포스터 속에 살고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비둘기를 현대인으로 본다면 그럼 과거에 살던 이 마루는, 지붕마루는 어디가 될까요? 비둘기를 현대인으로 봐. 현대인이 획일화되고 반생명적이고 반위기적인 공간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본 거잖아. 그러면 현대인이 예전에 살았던 지붕마루는 뭐가 될까요? 이런 기계 문명과 물질 문명이 들어서기 이전의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공간? 뭐 자연적인 공간, 또 자연이 파괴되기 이전의 공간,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이 지금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공간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이제 하늘과 공기가 없죠? 자유가 없고요. 또 생명력도 없죠. 그래서 찢어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태워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력을 상실한 포스터 속의 비둘기죠. 그래서 포스터 속에서 획일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생명력과 자유를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비둘기들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탈이다라고 말했죠. 됐죠? 그럼 여기서 비둘기를 그라고 썼네요. 무슨 법입니까?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이렇게.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었고. 자, 그러면 뒤에 설명 좀만 가볼게요. 자, 이 작품은 비둘기가 인쇄된 포스터에서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을 그려낸 시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터는 인위성을 띤 소재로, 포스터는 인간이 찍어내니까 인위성을 띤 소재로 현대 문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현대 문명, 물질 문명 관련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자유와 생명을 빼앗는 획일화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비둘기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는 획일화된 공간으로 형상화됩니다. 뭐가? 현대 문명 공간. 포스터는요. 포스터는 획일화된 공간. 비둘기는 포스터 밖으로 논일던 전과 달리 더 이상 날지 못한 데 자유를 상실한 채 포스터 속에서 적응하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유를 잃은 채 반복적인 일상,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획일화된 공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 현대인의 비극적 처지를 보여줍니다. 이거죠. 맨날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특징 정리 한번 가보자. 포스터 속의 비둘기를 통해 자유와 생명, 여기는 순수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순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포스터 속의 비둘기와 하늘을 날아다녔던 비둘기, 현재의 비둘기와 과거의 비둘기를 서로 뭐해서 대비시켜서 포스터 속에 갇힌 비둘기의 비극을 드러낸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표현법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나타내고 싶은 건 진짜 주인공은 비둘기가 아니죠. 나타내고 싶은 건 누구의 이야기를? 획일화되고 반생명적이고 자유를 상실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어? 비둘기를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우의적이라고 말을 써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우의적인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의적인 것의 대표적인 작품들. 우화. 인간의 이야기를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돌려서 말한 거야. 그래서 돌려서 말한 거죠, 비둘기.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무슨 의미? 현재 시제를 썼죠? 현재 시제를 써서 현장감 있게 드러냈고, 나, 그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지? 무슨 법? 의인법. 그리고 내가 그 비둘기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적 인식.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없다. 이게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비판적 현실 인식을 부각하고요.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라고 했으니까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현대인에 대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이제 따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신동집 작품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니네 학교에서 하게 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대설주의보. 이 작품은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대설주의보가 내리죠. 대설주의보가 뭐예요? 어느 지역에 눈이 겁나게 많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대설주의보.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데 올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뭐야? 산에 해일처럼 뭐가 몰아치고 있는 거니? 눈이 몰아치고 있는 거야. 바로 흰 눈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거죠.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이거죠. 여기는 거대한이라는 거 있죠. 거대한. 해일처럼 굽이치는 이거고, 거대한 것이고요. 숫덩이는 어떻게 되죠? 조그맣죠. 이걸 대조시켰지. 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이잖아. 그러면 산들이 나오죠. 뭐처럼? 백색의 산들이죠. 하지만 숫덩이는 어떻게 해요? 조그맣죠. 검정색이죠. 얘는 이제 크기의 대비도 있겠지만 뭐도 있어? 색채 대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굴뚝새는 연약한 존재로 그려주죠. 그럼 여기서 눈보라는 외부의 시련, 이런 걸 뜻하고요. 시련 속에서 있는 누구? 눈보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굴뚝새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되겠고, 여기서는 백색의 산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이니까 여기는 눈보라고 할게요. 눈보라. 요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된다고 봐도 되겠죠. 이게 눈보라는 흰색이니까 색채 대비도 됩니다. 물론 여기도 색채 대비가 되지만, 여기도 색채 대비 되지만, 눈보라와 굴뚝새도 색채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눈보라 속을 뭐가 날아가요? 작고 연약한 굴뚝새가 날아갑니다. 길 잃은 등산객이 있을 듯. 진짜 있어? 있을 것 같아요. 또 외딴 두메산골 마을 길을 끊어놓을 것 같아요. 등산객이 길을 잃을 것 같고 두메산골의 길을 끌어놓을 것 같고요.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는 듯 덤벼드는 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눈이 많이 와서 야 이거 등산객도 길을 잃을 수 있겠는데 또 이거 산골에 길을 끊어버리겠는데 야 이 정도면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덤벼드는 눈인데 이렇게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이라고 말했어. 자 군단 무슨 법? 의인법. 눈보라의 군단 의인법.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뭐? 계엄령. 우리 계엄령 알죠? 이제는 다 알죠, 계엄령. 그죠?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입니다. 그러면 군단과 계엄령, 뭐와 연관시켜서 군사적 영화 결합해서 폭력성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리는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리는. 뭐가 내리는 거죠? 뭐가 내려요? 눈보라가 내리겠죠. 또 뭐가 내릴 수도 있어요? 계엄령이 내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아 이거야. 그래서 중의적이야. 다투어 몰리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눈보라가 백색의 계엄령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따지면 언제가 되겠냐? 군단이고 계엄령 나왔으니 언제가 되겠어? 옛날. 그 구체적으로 너무 그러지 말고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독재와 억압의 시기, 독재, 억압의 시기라고 봐도 되겠죠? 그때 그러면 군대 나왔으니까 억압과 독재 시대에 그러면 굴뚝새는 누굴 뜻하겠니? 피해만 아니지. 그러니까 눈보라에 피해 있는 아주 연약한 작고 연약한 굴뚝새잖아. 그럼 여기서 눈보라가 뭘 뜻하겠어? 독재 그런 독재고 억압이잖아. 그렇다면 눈보라가 뜻하는 거? 야, 군부 독재에 피해받는 사람이 누구야? 국민도 맞지만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 쓰지 우리 민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굴뚝새는 연약한 민중을 뜻합니다. 독재와 억압에 의해서 핍박받는 연약한 민중을 뜻하는 게 굴뚝새가 되는 거예요. 다음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누구라고? 숫덩이만한 게 누구요? 앞에서 누구에서 숫덩이만한 게? 굴뚝새. 날아온다. 까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이게 나오죠? 몸을 감추는 거죠. 뭐에 피해서 몸을 감추는 거야? 눈보라. 그래요. 눈보라를 피해서.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나와있지? 야, 그래서 백색의 계엄령의 원관령은 뭐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눈보라야? 눈보라를 피해서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라고 했죠.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라고 했죠. 솔개. 눈보라가 와, 피해. 굴뚝새잖아, 굴뚝새. 솔개가 뭐야, 솔개? 솔개 뭐야? 솔개. 뭐 하는 애야, 솔개는? 사람 잡는 게 솔개야? 개야? 솔개는 새입니다, 새. 솔개 병아리 낚아채는 솔개야. 그래서 큰 새가 솔개가 이 굴뚝새를 잡아채는 이렇게 나오잖아.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뚝새가 솔개를 무서워하듯 뭐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눈보라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보라는 바로 독재와 억압. 여기 나오잖아. 독재와 억압이라고. 이렇게. 이런 군사적인 독재와 억압을 피해서 숨는 거야. 누가? 민중이.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이 있을 듯. 이러면 듯. 이거 무슨 법이냐 그러면 듯. 무슨 법? 뭐뭐 듯. 직위법. 직위법이야.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지? 근데 눈보라가 몰아쳐서 이게 뭐처럼 내려? 백색의 계엄령처럼 내리고 눈보라의 군단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굴뚝새가 그런 눈보라를 피해서 숨는 거지. 그죠? 숨어. 그래서 솔개라도 쫓아오는 듯 해서 무서워서 숨어.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들이 있을 듯. 뭘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이 있겠니? 눈보라로.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이라고 나와있죠? 그만큼 눈이 쏟아지는 거야. 다투어 몰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떼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지 굴뚝에, 떼죽나무와 때를 끓이는 외딴지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아까도 있었지. 이 내리는 거 뭐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거고, 뭐가 내리고? 백색의 계엄령이 내리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선 다른 건 다 기억할, 이거 시를 해석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첫 번째는 눈보라. 이 눈보라가 상징하는 거 뭐라? 군부독재, 억압. 그럼 이 눈보라에 있는 굴뚝새는 연약하고 나약한 민중. 이렇게. 알겠어? 이게 민중에게 가해지는 독재, 억압적, 폭력 이렇게 되게 폭력적 현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는데 뭐. 이 전체적인 식 틀은 보이죠 이거? 서현이 그래? 오케이. 다음. 자, 이 작품은 폭설이 내리는 산골의 풍경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시다라고 했죠. 억압적 현실 눈보라. 눈은 해일, 분단, 계엄령과 같은 시호와 결합하여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굴뚝새는 이러한 눈의 위협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서둘러 몸을 숨깁니다. 이 시가 198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묘사는 군부 독재 아래의 폭압적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새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누구의 모습? 민중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얘도 폭설에 비유하여 암울한 시대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눈보라의 군단, 폭설 이거 암울한 시대상. 명사형으로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김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데요? 앞에 넘겨가봐요. 앞에 넘겨가 봅시다. 계엄령. 네,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이제 EBS에 있는 책으로 표현한 건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기에 명사형이라는 말보다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백색의 계엄령 이렇게 끝났어요. 그렇죠. 명사형보다는 뭘로 끝나요? 명사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하고 뭐가 달라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명사형하고 명사는 달라요. 명사형이라는 말은 용언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문학 개념에서는 이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EBS 해설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EBS 해설서는 너네 학교에도 가요. 선생님들한테도 가. 가서 선생님들한테도 가는데 그게 과연 여기는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명사로 고칠지 안 고칠지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명사로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은 명사가 맞는 거예요? 네, 명사가 맞습니다. 명사가 맞아요. 수능이다 그러면 무조건 명사예요. 근데 내신이면 선생님 의견을 받아야죠. 다음. 수능에서 명사형 언어랑 틀려요? 명사형이랑 네, 안 나옵니다. 명사로 나옵니다. 다음. 여기 반복이 많이 나오죠. 반복. 이런 반복. 반복이 나면 크게 반복이 나면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둘 중에 다 그렇겠죠. 한 번 얘기 드릴 거 두 번 얘기해요. 그럼 뭐가 되겠고? 의미 강조. 그리고 리듬감 형성. 오케이. 직유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뭐라고? 해일처럼 굽이치는 역동적, 힘차게 움직이는 듯한 색채 대비 나오죠? 백색의 산, 그 다음에 숫덩이 나오죠. 그래서 색채 대비. 그리고 얘는 백색의 산과 백색의 골짜기 이론들은 강압적이죠. 여기는 연약한 이미지를 대립하죠. 이미지의 대립, 색채 대립 이렇게. 다음 이거 현재형 진술 날아간다, 몸을 감춘다 라고 해서 뭘 드러낸다? 현정음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드러냈다. 이렇게. 아까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1980년대 군부록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기 작품에 있는 시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굵은 눈발 눈보라,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부리부리한 솔개라고 하면 이런 군부 독재 세력.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뭐 길 잃은 등산객이 있을 듯, 외딴 두메산꽃, 뭐 길 끌어놓을 듯, 길 잃은 굶주린 산 짐승들 있을 듯, 뭐 소나무 가지 뭐 부러질 듯 이런 거 나오겠지? 뭐 듯하다죠. 공크 속에서 자유를 박탈한 채 살아가는 민중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굴뚝새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다음 요것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는 이 문제 풀 때는 가 나가 있으면 항상 뭐부터?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와 달리 추측을 늘어낸 듯한 표현을 반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각하고 있다. 추측이 있습니까? 추측.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할 듯 정도죠.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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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없어요? 추측. 뭐뭐 할 것 같은데? 뭐뭐 할 수도 있겠는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가는 X.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대상이 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다. 얘는 맞죠? 예, 인칭 대명사 뭐 있어요? 그도 있고, 뭐도 있어? 나도 있죠. 이걸 통해서 대상이 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드러나 있죠? 오케이. 얘도 맞습니다. 다음 3번 됐고 4번 5번 가나 모두 현정 진술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현정 진술 나와요, 안 나와요? 가해. 찾아봐. 현장감, 현정 진술 있어, 없어? 있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 앉는다. 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됐죠? 그럼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하고요. 다음. 답이 나왔네?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다음 몇 번? 1번 되겠고. 자, 나도 한번 가볼까? 여기 색채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색채어 찾아봅시다. 나의. 뭐 있습니까? 나의 색채어. 백색. 또? 수덩이는요? 수덩이는 색채어입니까? 아닙니까? 색채어가 아니고 색채? 이미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백색입니다. 흰백자. 요건 요렇게 되겠,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나는 가와 다른 직유법을 통해 대상을 환기해 역동적 이미지. 나의 역동적 이미지 어디 나와 있었죠? 해일처럼 굽이치는 여기 나와서 역동적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에다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어. 다음 2번. 기억, 미인은 얘도 하나씩 보는 거야. 기억은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면 삭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어. 이 집통은 결국 비둘기가 언제 살았던 과거에 살던 곳이고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 현재는 황폐화되어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비둘기의 부재를 기억은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비어버린 집통.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세모. 비둘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공간 아니고요. 비둘기가 머물다 뭐한 공간? 떠난 공간이 맞죠? 여기 맞고요. 연대감을 확인한 공간 아닙니다. 다음 니은은 뒷간에 몸을 감추죠. 이 뒷간은 누가 여기에 몸을 감추는 거지? 굴뚝새가 여기잖아. 니은이니까. 굴뚝새가 뭘 피해서? 그래요. 굴뚝새가 눈보라를 피해 들어가는 공간이겠죠? 니는 굴뚝새가 머물러 숨기 위해 찾아든 공간이다. 얘가 맞죠? 실제가 박혀진 공간 아니고요. 답은 4번. 이렇게. 문제 풀 때 하나씩 보고 가. 두 개 동시에 보지 말고. 알겠죠?
다음 3번 가봅시다. 이거 하고 쉬어요? 봐서요. 하나.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가, 나에는 모두 자유가 상실된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난다. 뭐가 상실됐다고? 자유가 상실된 상황. 그러면 가에서는 자유가 상실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포스터라고 표현했죠. 비둘기가 어디에 있어? 포스터에 있는 것이 되겠고, 나에서는 어떤 존재, 억압적인 존재인 눈보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바로 뭐겠니?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 뭐 있어요? 포스터. 그것이 상기하는 인위성, 획일성, 똑같은 사진이죠. 매몰된 채 자유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현대인들은 여기 누가 되겠고? 비둘기가 되겠죠. 여기서 풍자라는 말을 썼어. 풍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시에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치? 가지고 풍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회적 비판이죠. 우회적 비판. 그런데 문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회적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비판만 나오면 그걸 뭐라고 볼 수 있어?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나는 군부 독재와 그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 그래서 군부 독재와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대상은 뭐가 되겠지? 뭐 눈보라라든지 뭐 솔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1980년대 폭압적 시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공포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했던 민중, 여기는 무슨 새? 굴뚝새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자, 1번. 가에서 인위적인 산물인 포스터에 그려진 수많은 복사라고 했으면 획일성이겠죠. 모두 똑같은 비둘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문명의 획일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겠군. 맞죠? 다음.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 그래서 군사용어죠. 얘네들은 등산객들과 외딴 두메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예, 얘도 맞죠. 가에서 한때의 지붕마루는 비둘기가 과거에 자유롭게 논일던 곳이라는 점. 얘는 맞죠? 맞죠. 다음. 나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 밖 자유가 억압된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 아니겠죠. 그죠? 틀렸네요. 백색의 골짜기도 어떤 공간이야? 눈보라가 몰아치는 공간입니다. 다음 몇 번? 3번.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다 해서 하늘은 어떤 공간? 자유의 공간이죠. 자유를 잃고 현실에 속박되어 가는 현대인의 처지를 맞고요. 나에서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단계를 파닥친다라고 했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던 민중의 처지. 얘도 맞고요.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라는 말에는 삶의 의의를 찾기 정도로 부자유한 현실이겠죠. 이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냥 생명력과 자유가 없는 현실이겠죠. 나에서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살이 있는 것을 떠올리는 말에는 솔개가 폭력적인 존재죠. 굴뚝새한테는. 공포를 조장하여 자유를 억압하던 당대 현실에 대한 화제에 비판적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